사조용전 이화입니다. 가진학은 장님임에도 뛰어난 무공을 가진 자였습니다. 강남 7개의 첫째 가대엽이 아니시오. 명성은 귀 들어소이다. 구척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명의 고수가 취선루에 들어왔으니 바로 강남 7개 둘째 주총이었습니다. 원래 주총은 꼬질꼬질한 서생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나름 훈남으로 표현되었네요. 이어서 우직한 성격의 넷째 남이흰, 힘 좀 쓴다는 다섯째 장하생, 몸집은 작지만 야물딱지 여섯째 전금발, 또 유일한 홍일점인 일곱째이자 막내 한소영, 그 한소영의 친오빠 난쟁이 똥자루 한부구도 고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벼랑간 나타난 강남 7개에게 읍을하며 인사를 하는 구척이였지만 구척이의 명분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여 사찰에 단천덕을 숨겨준 주지스님인 초목대사에게 어서 그자를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초목대사는 사람을 숨겨준 적이 없다고 할 뿐이었고 실은 강남 7개는 초목대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취선루에 온 것이었죠. 가진학이 숨겨줬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자 구척이는 사찰로 같이 가 뒤져보자고 했습니다. 좀 뒤져보게 합시다, 이 늙은 땡중아. 허나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는 초목대사와 늙은 화상을 굴뚝같이 믿고 있는 7명의 괴짜들이었습니다. 무림계에선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무공으로 패줄 수밖에 없는 이치, 인사이드아웃 버러기의 원조 구척이가 망설임 없이 먼저 공격해 들어갔고 강남 7개는 항상 그래왔듯 상대가 몇 명이든 동시에 달려들었으니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승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바람에 취선루만 박살이 나고 말았으니 주인장은 속이 타들어갔을 테죠. 자칫하다 사상자라도 발생할 것 같은 순간에 간병들이 뛰어 올라왔고 구척이는 강남 7개가 이제 관병에게까지 의탁했냐며 대노하더니 다같이 사찰로 가서 끝장을 보자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구척이는 구리향로를 들고는 사찰에 나타났고 강남 7개 역시 조금이라도 위축될 괴짜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학의 외침으로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싸움은 더욱 치열했고 생사마저 도외시한 상태였으니 매 초식마다 위태로운 지경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다수를 상대하는 구척이는 150인력, 강남 7개는 각각 50인력씩이었습니다. 역시 구척이는 구척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협객으로 불린 자라 한 번에 6명을 상대함에도 불리하긴커녕 둘째 컷, 다섯째 컷, 넷째 컷, 여섯째까지 컷. 이에 첫째 가진학도 분을 못 참고 가세하게 되었고 즉시 자신의 필살기 독이 묻은 암기를 무차별 발사하였습니다. 비록 일곱째도 같이 암기에 적중되긴 했지만 구척이 역시 암기에 당하고 말았으니 그럼에도 구척이는 커다란 종을 발로 차 셋째마저 종 안에 가두어 놓고는 이제 남은 한 명인 가진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진학만 쓰러뜨릴 수 있다면 비록 자신도 독에 쓰러질지언정 무승부는 노려볼 수 있을 터. 허나 가진학의 반격은 몹시 매서웠고 구척이도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가진학 역시 구척이에게 몇 차례 얻어맞은 터라 기력이 모두 소진되게 되자 구척이와 강남 7개 모두는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쭉정이 같은 한 남자, 그 옆에는 곽서천의 아내 이편까지 잡혀 있었고 모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터벅터벅 걸어가서 한 명씩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모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자가 단천덕이었습니다. 구척의 말대로 단천덕은 이평을 데리고 이 사찰에 숨어든 것이었고 초목대사는 단천덕에게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목대사의 아둔함에 강남 7개를 비롯 구척이마저 목숨이 이 곱등이 단천덕에게 달린 상황. 초목대사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뭐든 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여 미친 듯이 단천덕에게 달려들었지만 단천덕의 칼날에
몸통이 썰려나가고 말았으니 이래봬도 단천덕은 간병들을 이끄는 한 고을의 수장이긴 했습니다. 이제 구척이만 베어버리면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말을 귓등으로도 들을 리가 없었던 단천덕이었고, 그때 종 안에 갇혀있던 셋째 한보구가 종을 밀쳐내며 뛰쳐나왔고,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는 빨랐던 단천덕은 그 즉시 이평을 데리고는 그대로 내빼고 말았습니다. 한보구는 상황 판단을 못한 터 그저 구척이만을 죽이려 했으니 가지락이 말리는 바람에 손을 멈추긴 했지만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단천덕은 걸음을 더 재촉하여 나아갔고 한보구가 뒤늦게 쫓아왔건만 단천덕은 숨바꼭질 초고수였습니다. 지능은 좀 떨어졌지만 사람은 좋았던 초목대사는 죽게 되었고, 오해였음을 알고는 모두들 간단한 치료도 한 상태였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서로의 원한만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척이가 거듭 사과를 해보아도 강남칠계는 구척이 한 명에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하기만 했습니다. 하여 다시 날을 정해 결투를 하자고 나오자 구척이가 말하길, 정녕 대결을 원하신다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대결해보자고 했습니다. 빨리 말씀이나 해보시죠. 단천덕에 데려간 여인과 행방이 묘연한 또 다른 여인은 충신의 아내들입니다. 이 두 여인들을 구해내는 것이 첫 번째요. 마침 이 두 여인은 임신을 한 상태인데 태어날 그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18년 뒤에 취선로에서 만나게 하여 대결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 대결에서 이긴 아이의 사부가 승자가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충신의 후손이라 해도 18년 동안이나 가르친다고? 이 도사놈은 능구렁이 같은 자로구나. 그 내기에 따르겠소. 강남측에는 지고는 못 사는 성미였습니다. 한편 단천덕은 강남측에를 피해 계속 북쪽으로만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금나라 노용무리에게 잡히기까지 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몽골 도적단이 나타나 약탈까지 해댔으니, 허나 이것은 이평에겐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단천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도망도 못 가는데 하필 터져도 이때 터지냔 말이다. 양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자 마차 아래로 기어들어가 누가 들을까 무서워 소리도 못 내고 반드시 곽시혈통만은 있겠다는 처절한 의지로 아기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나 까무러쳤기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얼어붙었고 이평과 이 아기도 이제 곧 얼어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몽골 부족이 마침 지나가게 됐고, 그들은 마차 아래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달려와 이평과 아기를 꺼내 주었으니 이렇게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사조용전의 주인공 곽정이었습니다.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곽정과 이평은 몽골에서 잘 정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정을 평온하도록 놔둘 리가 없는 김용 선생이었습니다. 한 무사가 부상을 입은 채로 오더니 곽정네 집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곽정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무사가 물을 달라고 하자 곽정은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무사는 얼마 전 태무친의 부족과 격렬히 전쟁을 치르던 부족의 무사였습니다. 우연히 전쟁 장면을 목격한 거였지만 꼬마 곽정의 눈에도 이 무사의 용맹함은 눈이 부실 정도였는데 태무친의 전략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지라 무사는 고맙다며 황금 팔찌를 주었는데 곽정은 그 팔찌를 다시 무사에게 끼워주고는 어머니가 손님은 잘 대해주어야 하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착한 아이로구나. 그때 저 멀리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 무사를 쫓아온 태무친의 별동대이었습니다. 꼬마야, 난 저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저 안으로 숨어야겠구나. 무사는 지푸라기 더미에 숨을 작정이었습니다. 어서 숨으세요. 내 말 안 할게요. 태무친의 부하들은 곽정에게 무사를 받냐고 물었고
곽종은 약조한 대로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는 분명 아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것이 분명했죠. 다시 더 많은 수의 태무친의 군대가 당도했고 심지어 태무친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태무친의 첫째 아들 주치는 더욱 거칠게 곽종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룻강아지 곽종은 내 말 안 할 거예요 라고 했고, 이를 본 태무친은 저 아인 우직한 성품이군 생각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주치가 곽정에게 채찍을 내리쳤고, 그제야 이를 발견한 곽정 엄마 이평이 달려와 곽정을 감싸 안았지만 채찍은 곽정 모자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주치는 끝내 칼까지 빼들었으니 무사는 이를 숨어서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지풀더미에서 뛰쳐나가 말했습니다. 어찌 사내가 여자와 아이를 상대하는 것이오? 그대는 이 철별을 상대할 자신이 있소? 주치도 철별의 무서움을 익히 알고 있는 바 선뜻 대결에 응하지 못하는데, 태무친의 오른팔 박이추리가 상대해보겠다 하였으니 만약 철별이 이긴다면 살려보내주는 조건으로 두 명장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결은 활을 쏘아 쓰러뜨리면 승리하는 조건. 박이추리가 먼저 쏘았고 그대로 철별에게 명중하나 했으나 철별은 살짝 피하고는 그대로 화살을 잡아서 그 화살로 활시를 당겨 강렬히 격발시키자 화살은 피할 새도 없이 박이출의 심장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철별은 활을 잘 쏜다 하여 제배라고 불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박이출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화살을 확인해 보았는데 화살촉이 없는 화살이었습니다. 이는 철별이 쏘기 직전 화살촉을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신공이로군. 좋다. 네 목숨을 살려주마. 저는 이미 죽음만을 기다리는 몸. 허니 대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너도 저 아이도 둘 다 보내주도록 하겠다. 태무치는 나의 화살에 죽을 뻔하였다. 그런데도 나와 저 아이까지 살려주다니. 철별은 말에서 내려 태무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대칸께서 살려주신 이 철별의 목숨 다시 대칸께 바치나이다. 철별이 충성을 맹세한 이 태무친은 곧 몽골을 통일하게 되어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좋다. 철별, 너에게 이 황금을 기념으로 주겠다. 저 혹시 이 황금을 저 아이에게 줘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너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라. 꼬마야, 이 황금을 바꿔라. 손님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저 아이의 기계가 마음에 드는군. 절별, 저 모자도 함께 데리고 오너라. 감사합니다, 태칸. 이리하여 각종 모자는 태무친의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금나라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태무친들에게 벼슬을 내려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 당시 몽골 부족은 규모가 작았기에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리고 사신으로 온 자들은 금나라의 세 번째 왕자 와난 영제와 여섯 번째 왕자 와난 홍렬이었습니다. 어랏? 와난 홍렬이라면 양절심의 아내 포송력을 데리고 간 그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영전 2화가 끝났습니다.